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약 23분 동안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합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크게 격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당론으로 발의하며 공식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회담 후 첫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는 여야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연내 기시다 총리 답방 등 셔틀 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에 방문을 통해서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므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의 정신, 이것을 우리 대통령이 실천해 옮긴 겁니다. 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좀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진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제 국회 발언이 그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내 여론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에 처할 수도 있지만 외교라는 게 본디 양면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상대국과의 협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또 여론과 어떤 그 야당의 설득이라는 또 하나 국내 정치의 면모를 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면적 속성을 잘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야당이 저렇게 주무장관을 불러놓고 저렇게 호통을 치고 하는 건 저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야당이 국내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환기시키고 전달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과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 일종의 지렛대로 그 협상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당연히 상대국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저렇게 상임위장에서 박진 장관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외교적 전략과 측면을 놓고 질의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나가버리면 이른바 개묘국치라든지 자위대 군합발이 온다든지 용산 총독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외교의 허와시를 지적하되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상응한 것을 얻어내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 상응한 것들을 더 많이 일본 측에 받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외교에는 사실은 우리가 외교는 국경에서 외교는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이야기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너무 과도한 정쟁을 넘어선 정치 공세, 어떤 일종의 일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물꼬를 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마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야멸찬 정치 공세들은 저는 야당이 정말 제1야당으로서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되 저런 공론의 장에서 국내 여론을 전달하는 저런 모습들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외통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요즘에 TV 보고 싶지 않은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 주장하는 게 물론 대통령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감싸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감싸려고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반잔을 따라놓고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냥 컵을 엎어버렸어요. 지금 뒷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하면요.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배상안을 준비했다고 하면 야당의 의견을 미리 수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국내 여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발 여론이 있을지 이런 걸 야당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물컵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 물컵 쏟아진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겠습니까? 엎지른 사람이 물컵에다가 물 담으라고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변제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최소한 사과 정도는 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발표하라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이라고 하는 하야시 요시마사가 강제 노동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외교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실 공개 안 합니까? 그랬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데 쉬쉬하면서 국내에서는 숨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교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항의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왜 지금에서나 나오는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야당에선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외교 관련 인사를 사퇴해야 된다.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 외교관으로 꼽혔던 존 템플 영국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국익이라는 의무에 충실할 뿐이다.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협상력이 부재했다든가 왜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냐든지 이런 평가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탄핵을 한다든가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저는 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국민들이 받는 거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잣대를 들이대면은 저는 어떤 그 장관이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 그럼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부동산 3법이 실패했다고 그러면 장관들 다 탄핵하거나 혹은 청문 대상에 올리고 국정조사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정책의 문제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받을 문제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국정조사를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교의 정책을 가지고 야당이 혹은 우리 의회가 국정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국,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전을 펼치더라도 니네 그럼 국정조사 먼저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우리랑 협상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의 결과는 결과로서 평가받고 거기에 따른 허와 실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잘못됐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듯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시시비비를 가리자 저는 야당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생각을 하고 지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뭔가 우리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뭔가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외교력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국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사법의 잣대 비슷하게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시시비비와 책임 소재를 묻겠다. 이거는 저는 정책에 대한 그 감사라는 고유 기능을 너무 넘어선 금도를 한참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시 검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모든 걸 판단해주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정책의 문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들 왜 다수가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굴욕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야당이 뭐 역사 문제 꺼내고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미치겠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할 정도의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협상합니까? 그 정도 큰 나라가 됐다면서요. 왜 일본한테 이렇게 마치 선의를 구걸하는 것처럼 협상합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게 외교 아니에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존중한다고 하면 일본도 우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일본 대통령을 만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대통령이 일본과 좀 당당하기를 바라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가해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안겼잖아요. 고통을 안겼고. 그 피해와 고통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뭔가 삐그덕거리고 잘못 안 돼, 그 최악으로 가게 된 상황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근데 일본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우리가 얘기할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본이 점점점 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한 것도 부정하고 자기들이 인정했던 것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 일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 줘야 한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3분 동안 이렇게 국무회의를 이제 길게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들에서 뭐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그걸 추후에 바꾸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뭐 각급 단위에서 뭐 일왕서부터 뭐 총리 그다음에 뭐 외무대신에 이르기까지 각급 단위에서 사과한 것은 그 5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게 일관된 목소리인가?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목소리인가?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일관되고도 지속적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극우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발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다시 또 풀리다가도 경색되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본이 정말 자성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반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50여 차례 했다고 해서 그게 50여 차례가 맞느냐라고 또 반박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집권 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이 바뀐 것도 맞습니다. 그건 일본이 정말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물컵의 반을 나머지 못 채웁니다. 우리 국민들 그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이 한일 관계는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도 일본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의 방점은 이거였던 거죠. 그렇게 50차례 있었지만 그건 굴곡이 있어 왔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 온 상태에서 지난 12년간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손을 잡고 나중에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건 이제 일본의 몫이다. 그것을 우리가 외교로 풀겠다라는 뜻을 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몇 차례 발언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고 보고 저는 저도 얘기를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고도 그다음에 이것이 변경 가능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역적 그런 사과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용납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지금 조금 일본에서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약간의 당파적 발언이나 그래야 되나요?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지금 우리가 물꼬를 터서 윤 대통령이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퇴행시키거나 발목 잡는 일본 우익의 행태들은 저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되기까지 사실은 이제 전임 정부와 야권에 이제 좀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책임을 자꾸 전임 정부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까지 뭐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제3자 배상안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숙제까지 또 하나 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종의 논리학의 오류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말에 정당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 그래요, 맥락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반일에 휩싸여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는 치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3자 배상안이 정당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논리가 다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책임 있으니까 나는 정당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이런 방식으로 다 논리가 구성돼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정당하네요. 이게 논리학이 오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끌어들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3자 배상안에서 물적으로 배상안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전범 기업들의 사과라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모르는 걸 일본 언론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예.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좀 대화 안 나눴다고 처음에는 얘기할 것 같은 얘기들이 대화 나눴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거 논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래요. 왜 밝힐 수 없냐고 하니까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우려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뭘 얘기했는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인데 후쿠시마 수산물 뻔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왜 한국이 수입 안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 못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가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측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것은 엄격한 국제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 전문가도 참여해서 우리가 공인한 다음에 받는 게 맞겠다라는 식의 대통령 워딩, 코트를 그대로 딴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해서 더 이상은 얘기에 진전이 없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의향을 떠봤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선을 그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관계자가 했다는 발언만으로만 그것을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 저는 이것들은 취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설마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먹거리 생명이 직결된 부분들을 그렇게 손쉽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충분히 우리 입장도 전달했구나.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가 가장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한 편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이제 발언에서는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잘 듣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주 4.5일제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국민적 여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비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부 여당의 혼선입니다. 저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승해서 4.5일제를 하겠다? 저는 이것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이 정도 또 4.5일제, 지금 실제로 4일제와 4.5일제를 실시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비롯해가지고 몇몇 제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그 IT 기업들이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을 때 그 적응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원점화되거나 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5일제 법안 또한 굉장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수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 지표에서 이 69시간 이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또 다른 법안을 내는데 이 또한 숙성되지 않고 사회적 공론이라든가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툭 나와가지고 다시 그러면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그 법에 상정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올바른 정말 수권 정당, 대중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69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 좋고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내각에 좀 혼선이 있는 것도 맞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4월 17일 예고된 입법 예고 전까지 이 문제를 다시 바꿔내고 또 추후 뒤로 물리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4.5일제를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노동시간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 또한 굉장히 신중하고 좀 뭐랄까 다각도로 접근해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굉장히 대중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미는 거 이거 올바른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 4.5일제 역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 40시간제잖아요. 그리고 최대 연장 근로까지 해서 52시간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해요. 그 일하는 시간이요. 왜 이렇게 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안 주잖아요. 아니 눈치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안 되면은 이거 최소한 법이라도 또 당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금요가 세계에서 6, 7위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G7을 넘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니까 일본과 우리가 피해자지만 화해 손 내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왜 노동시장에는 그렇게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뼈를 갈아 넣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나갈 겁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 IT 이런 거 키워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노동시장이 약자를 위해서 이 69시간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대 피해자는 약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조도 없고요. 노조 조직률도 14%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누가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실제 일하는 시간은 아침 한 7시 정도라고 하더라도 한 5시쯤 출근한다 그러잖아요. 공짜 노동 한 2시간쯤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일하는 거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기업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 60시간이 됐다가 69시간이 됐다가 뭐 64시간 왔다 갔다 지금 60시간에서 상한캡을 씌우니 안 씌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노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노동시간 막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면 한 60시간쯤 되려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도대체 60시간은 어디서 나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부조차 60시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 대통령이 발언이 6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가 뭔지를 노동부조차 못 찾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69시간 뭐 이런 얘기 필요 없고 대통령이 일단은 상한캡 뭐 씌우니 안 씌우니 얘기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고 한쪽을 기울어진 단체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같이 머리 맞댈 수 있도록 노조도 같이 참여하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도 참여해서 기구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노동 문제도 그렇고 앞서 말했던 제3자 변제한 해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제3자 변제한 해법은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과 정부의 입장이 너무 큰 간극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어떻게 좀 그 간극을 좀 좁혀나가는 해법이 필요할까요? 뭐 불행한 사실 일입니다. 사실 이게 의회와 대통령실, 일단 내각이 이렇게 정말 물과 기름처럼 엇박자를 놓는다는 거니까 저는 뭐 여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과도 이렇게 정말 이 가깝고도 먼 사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국내 정치가 풀어가겠느냐 사실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혼선과 엇박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일체의 한 완보 있으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상황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하나의 딱 톤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숙성되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좀 조율되지 않은 듯한 이런 기미를 보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야당이 여기에서 너무 나가서
이게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 이게 물론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여론조사 지표상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도 이것을 삼권 분립 위반에 탄핵까지 운운하는 거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말 정말 하기 싫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나올 때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상권 분립 위반이라든가 탄핵과 이런 왜 강경한 단어를 끄집어낼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해내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저도 의심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도 국민들과 합리적인 성향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타당한 지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권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도 압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언어와 언설들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이 맨날 대통령 보고 소통 안 한다, 의회주의를 말살한다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가 의회주의를 복원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또 평가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한 언사들을 동원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 총선 1년 앞두고 이게 타당한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어찌 보면 민주당도 당면한 눈앞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하려는 그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뭐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 모두에서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당리당략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기가 본질이 사라지잖아요. 옆에 있는 잡음을 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탄핵은 쉽게 올려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쉽게 탄핵 얘기 안 꺼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방탄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것도 뭐 많은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시간 가지고는 이 방탄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많은 국민들도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젊은 층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질은 거긴데 야당이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나갔다고 해서 탄핵 때문에 탄핵을 얘기하고 그거는 곧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한 파장이 조금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읽어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나 시기적인 측면으로 보나 이것이 지금 왜 나왔는가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와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책을 냈는지 왜 이 시점에 냈는지 모르겠으나 뭐 개인적 회고록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하거나 뭐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검사로서의 그 직무를 가지고 취득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랄까 요즘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건 가지고 우리가 협박을 한다든가 뭐 딜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이 없었는데 검사로서 당시 취득한 직무상 기밀을 가지고 그때 정보를 가지고 이 책 내용을 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당시 변호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당사자였던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미 사망하고 안 계십니다. 그분이 방어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나 그때 그 말하지 않았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본인의 주장만 난무하고 본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책으로 꺼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냈던 것 이상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그나마 많이 벌어졌던 갈등이 좀 봉합되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얘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어떤 검사가 그때 몰랐던 진실을 밝히는 이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묻혀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얘기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저는
요구하는 이런 좀 말하자면 논쟁적 이런 책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물론 사실관계를 본인이 억울해서 자기가 입장을 받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한 시대에 그래도 역사로 남을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소환해서 다시 정치권에 쟁점화시킨다는 이 문제는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인터뷰 보니까요. 고무상 기밀 누설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딱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써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찰 후배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함께 밝히고 있던데요.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뭐 부당한 공격을 받기도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소시효 딱 끝나는데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자신에게 뭔가 부당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뭐 이른바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 자기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불구속 기소하되 논두렁식이나 이런 걸로 뭐 모욕죄라 뭐 도덕적으로 아주 나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정원의 대변인이 국정원이 그런 공작을 펼쳤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도 책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비운의 죽음을 맞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수사 책임자였어요, 중수부장으로. 그랬던 사람이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이 나는 억울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책을 써서 그걸 세상에다 내놓는 게 맞습니까? 다시 그거 끄집어내서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다시 또 그 사실 확인하려고 전부 다 뒤집니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노무현 재단 측은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그 상황, 그 얘기들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에 썼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친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어서 일이 좀 커질 가능성, 그럼 커지면 이게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이나 상당한 좀 피로감 또 어려움이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영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심으로써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분노가 컸지만 오히려 그때 중도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전 다시 이게 온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잊혔던 10몇 년 전의 기억까지 다 소환되고 함으로써 정치권에서는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뭘 했느냐. 그때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기술했는데 이런 것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 논쟁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번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번지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번지지 않는 방법은요. 그냥 한 사람의 책으로 낸 거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군가가 뭐 고소 고발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합시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 다 끄집어내 가지고 먼지 털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문제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요. 검사가 거기까지 생각을 특히 중수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 의도가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또 두 사람을 모욕주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다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근데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혹시 모르죠. 뭐 검사의 길을 위해서 후배 검사들한테 이런 말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또 국정원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뭐 일종의 정치 탄압, 보복 이런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럼 그때 그 사실을 폭로해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 후배 검사의 일을 걱정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중에 가서 모르죠.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꾸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조금 전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정치 입문에는 전혀 뜻이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는 강하게 밝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내용들을 썼느냐에 대한 글쎄요 시각들은 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저도 이분이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검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분이 왜 지금 이 책을 썼는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속내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타이밍에 책을 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한 거는 이런 책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명망가식의 정치 혹은 뭐 이렇게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명망, 그러니까 어떤 그 입문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부당한 일이고요. 저는 이 책은 말 그대로 책으로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해석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고소고발로 가는 것도 전 사실 그렇고 왜냐하면 얼마 전 무슨 그 국방부 부대변인이 부전 대변인이 썼던 책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책들을 써낼 때는 다 그런 책을 쓰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바라던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예. 책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이걸 정치권이 이건 논쟁으로 재점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